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국은 이란을 때린 게 아닙니다. 이란을 때리는 척하면서 진짜 다른 나라를 조르고 있었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뜨자마자 전 세계가 술렁였죠. 미국이 드디어 이란을 쳤구나.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습 불과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잘 되고 있었어요.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장관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다음 주에 비엔나에서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까지 했어요. 이란 쪽에서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겠다는 신호까지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협상이 깨져서 공습한 게 아니에요. 협상이 되고 있는데 공습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평화가 가장 가까이 왔던 바로 그 순간에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왜? 이란과 평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의 진짜 목표는 이란 너머에 있었어요. 오늘 제가 퍼즐을 하나씩 맞춰드릴 겁니다. 1월에 베네수엘라, 2월에 멕시코, 그리고 2월 말에 이란.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되고 그 선은 정확히 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퍼즐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건 이란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알기 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독재자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경제 제재, 현상금, 국제 압박. 미국은 그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잡은 거예요.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기지를 급습했습니다. 목표는 단 한 명,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2013년부터 13년간 베네수엘라를 쥐고 흔든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현직 국가 원수를 다른 나라 군대가 직접 들어가서 체포하는 건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37년 만의 일이에요. 마두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었냐고요? 전혀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걸었어요. 버텼습니다. 현상금을 1,500만 달러로 올렸어요. 코웃음 쳤습니다. 5천만 달러까지 올렸어요. 끄떡없었어요. 자국민이 굶어 죽든 물가가 하루에 2배씩 뛰든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나든 상관없었어요.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사라졌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마약 밀매와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두로 정권은 실제로 마약 거래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반대파를 잔인하게 탄압했어요. 2024년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선거를 조작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마두로는 10년 넘게 똑같은 짓을 해왔어요. 미국도 10년 넘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하필 2026년 1월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여기서 시야를 살짝 넓혀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남미 북쪽 끝에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갑니다. 카리브해 바로 아래예요. 미국 뒷마당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미국 뒷마당에 누가 들어와 있었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2007년부터 약 10년간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20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한화로 8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석유 팔아서 갚으면 돼. 이런 구조로 빌려준 거예요.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 석유가 담보였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바닥으로 꺼졌어요. 2018년에 물가가 1년에 13만 % 올랐습니다. 빵 하나가 아침에 10,000원이면 저녁에 100만 원이 되는 세상이에요. 석유를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빌려준 사람 말을 들어야 해요. 마두로는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고 그 대가로 중국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줬습니다.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가 베네수엘라 통신망을 장악했어요. 국제무대에서 중국 편을 들었어요. 심지어 중국이 위성 추적 기지까지 운영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 코앞에서요.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참고 있었던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새로 들어선 과도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두로가 중국에서 빌린 돈, 그거 부당하게 체결된 거 아니냐?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냐? 대략 1000억에서 1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한화로 15조 원이 넘어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갑자기 불투명해진 거예요. 거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대금 흐름까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돈도 못 받고 석유도 못 가져오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10년 넘게 80조를 투자해서 만든 남미 거점이 하룻밤 새 날아간 거예요. 이것이 2026년 미국이 날린 첫 번째 펀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미국이 노린 건 베네수엘라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펀치가 남미를 향했다면 두 번째 펀치는 미국 바로 아래 멕시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잡혔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독재자 잡혔네. 잘 됐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갔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키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도로가 필요해요? 깔아줄게요. 항만이 필요해요? 지어줄게요. 통신망이 필요해요? 설치해줄게요. 대신 우리한테 석유 팔아. 우리 기업한테 사업권 줘. 국제 무대에서 우리 편 들어줘. 이게 중국의 방식이에요. 돈으로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로 영향력을 실어보내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전략의 남미판 모범 사례였어요. 6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그 대가로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돈을 빌려준 쪽이 오히려 덫에 걸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석유 생산량이 곤두박질 쳤어요. 한때 하루 300만 배럴을 뽑아내던 나라가 최악일 때는 40만 배럴까지 떨어졌거든요. 석유로 빚을 갚기로 했는데 석유가 안 나오니 빚은 쌓이고 빚이 쌓이니 더 의존하게 되고 더 의존하니 더 많은 걸 내줘야 하고 악순환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620억 달러를 넣었는데 빼지를 못해요. 빠지자니 투자금을 날리고 계속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함정이죠.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갔습니다. 화웨이와 GTE가 베네수엘라 통신 인프라를 깔았어요. 단순히 휴대폰 기지국만 세운 게 아니에요. 시민 감시 시스템까지 구축해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마두로가 반대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중국 기술이 쓰였다는 거죠.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노골적이었어요. 유엔에서 베네수엘라 인권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였죠. 마두로도 화답했어요.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에서 늘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뒷마당에 중국이 깊숙이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석유도 가져가고 통신망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도 손잡고 있고 그것도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서요. 그런데 미국이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섣불리 움직이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니까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현직 국가 원수를 군대로 잡으러 가는 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미국은 명분이 쌓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착착 쌓였어요. 2024년 대선 조작, 반대파 탄압 강화, 마약 밀매 연루. 국제사회에서도 마두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중남미 주변국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37년 만에 현직 국가 원수를 체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체포 직후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과도 정부 수립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은 곧바로 석유 산업 복구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했고 석유 수출 대금의 흐름이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뭘 잃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100억에서 120억 달러에 달하는 미상환 채무가 공중에 떴어요. 새 정부가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석유 할인 구매 루트가 막혔어요. 남미에서 가장 확실한 정치적 우군을 잃었어요. 통신, 인프라,
감시 시스템에 투자한 것들이 모두 불확실해졌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베네수엘라 경제가 복구되면 석유가 더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 중국도 빚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그 석유의 흐름을 통제하는 건 마두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예요. 남미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남미 거점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미 빗장을 풀고 나서 미국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선 마약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계 언론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총소리 없는 전쟁, 돈의 전쟁이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마두로 시절에 맺어진 외국과의 계약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부패 청산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조사의 진짜 타깃이 어디인지. 중국이에요. 새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가 중국에서 빌린 돈, 그게 정당한 절차로 체결된 거냐? 국민 동의 없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재자 혼자 사인한 계약을 왜 우리가 갚아야 하냐? 국제법에서 이걸 부르는 말이 있어요. 부당 채무. 독재 정권이 국민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진빚은 정권이 바뀌면 갚을 의무가 없다는 논리예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지만 정치적 압박 카드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중국이 아직 못 받은 돈이 대략 100억에서 120억 달러예요. 한화로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갑자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돈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뼈아픈 건 석유 흐름이 바뀐 거예요. 마두로 시절에는 이랬어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나오면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빚 갚는 대신 석유로 납품하는 구조였으니까요. 중국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석유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두로가 사라지고 미국이 석유 산업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했고 석유 수출 대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미국이 사실상 통제하게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중국이 10년 동안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물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물은 여전히 나오는데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새 주인이 정하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에요. 하루에 11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사옵니다. 이 중에서 공급처를 다양하게 유지하는 게 중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거든요.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5곳이 주요 공급처였어요. 그중 하나가 막힌 거예요. 당장 치명적이냐고요? 솔직히 베네수엘라 하나 막혔다고 중국이 석유 부족에 시달리진 않아요. 다른 데서 더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뒷마당을 뺏긴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체포 직후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반발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경제 보복을 하자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될 테니까요. 결국 중국은 이를 악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620억 달러를 들여 만든 남미 교두보가 무너지는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이 남미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마두로 체포 7주 뒤 미국 바로 아래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 무대는 멕시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진 사건은 마약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 주의 산악지대 타팔파 멕시코 군 특수부대가 급습작전을 펼쳤습니다. 목표는 멕시코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부유한 마약왕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별명은 엘멘초. 엘멘초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줄여서 CJNG의 수장이었어요. 이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 멕시코 군용 헬기를 로켓으로 격추한 적이 있어요. 경쟁 카르텔 조직원을 다리 위에 매달아 전시한 적도 있고요. 멕시코 정부가 여러 차례 체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 엘멘초가 사살됐습니다. 멕시코 군이 작전을 수행했지만
뒤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위치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약왕 잡은 건 좋은 일이지. 근데 이게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아주 깊은 상관이요. 펜타닐이라는 마약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 펜타닐이 지금 미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합성 마약 과다 복용으로 약 7만 3천 명이 죽었어요. 2024년에 좀 줄었지만 여전히 5만 명이 넘었고요. 매년 911 테러 희생자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사람이 이 마약 하나 때문에 죽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테러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인 셈이죠. 그럼 이 펜타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료가 필요해요. 전구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인데 이걸 합성하면 펜타닐이 됩니다. 이 원료의 주요 공급원이 어디냐? 중국이에요.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중국 화학업체들이 원료를 만들어요. 이걸 멕시코 카르텔에 팔아요. 카르텔은 이 원료로 펜타닐을 제조해요. 그리고 미국 국경을 넘겨 밀수출해요. CJNG만 해도 이 마약 장사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추산이 있어요. 중국에서 출발한 원료가 멕시코를 거쳐 미국인을 죽이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더 놀라운 게 나와요. 카르텔이 미국에서 마약을 팔면 현금이 쏟아져요. 수십억 달러의 현금. 이 돈을 은행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마약 판돈이니까. 세탁을 해야 해요. 이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내용이에요. 카르텔이 미국에서 번 달러를 중국계 브로커한테 넘겨요. 브로커는 이 달러를 중국에서 해외로 돈을 빼내고 싶은 중국인 고객들에게 팔아요. 중국에는 해외로 돈을 보내는데 제한이 있거든요. 이 규제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위안화로 정산이 이루어져요. 카르텔은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중국 자본가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 달러를 확보하고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하 경제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엘멘초의 죽음은 이 파이프라인의 한 축을 날려버린 겁니다. 물론 카르텔은 수장이 죽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조직이 흔들리는 동안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중국 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마약만이 아니에요. 멕시코에는 중국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마약보다 더 큰 이야기예요. 미국이 앞문으로 중국을 막아놨더니 중국이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뒷문이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중국 제품이 비싸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덜 사게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순순히 당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회로를 찾았어요. 그 우회로가 멕시코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중국산 전자제품에 관세를 25% 매겼어요. 중국에서 직접 보내면 25%를 더 내야 하니까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요.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만 해요. 그러면 멕시코산이 됩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으니까 관세가 낮거나 없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제품이 멕시코 옷을 입고 미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업계에서는 니어쇼어링이라고 불러요. 원래 니어쇼어링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가까운 나라로 옮기는 건전한 전략인데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걸 관세 회피용으로 악용한 거예요. 미국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앞문을 걸어 잠갔더니 뒷문으로 들어오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뭘 했냐? 멕시코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나라를 통해서 중국 물건이 우회 수입되고 있는데 이거 정리 안 하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멕시코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2026년 초에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엘멘초 사살이 겹쳤어요. 미국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자국 내 최대 마약왕을 잡은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어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가는 세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하나, 마약 원료 공급. 중국에서 원료가 나와서 멕시코 카르텔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펜타닐 파이프라인. 엘멘초 사살로 이 파이프라인에 균열이 생겼어요. 둘, 자금 세탁 네트워크. 카르텔의 마약 자금과 중국 자본이 만나는 지하 금융 통로. 카르텔 조직이 흔들리면 이것도 흔들려요. 셋, 관세 우회 루트. 멕시코산으로 위장해서 미국에 들어가던 중국 제품 통로. 멕시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문도 좁아지고 있어요. 세 가지 통로가 동시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1월에 남미 거점 베네수엘라를 잃었어요. 2월에 중미 우회 루트 멕시코가 좁아지고 있어요. 2달 만에 서반구에서의 발판이 연달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서반구를 정리한 미국이 시선을 돌린 곳은 지구 반대편이었습니다. 중동.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있었어요. 바로 이란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펀치가 날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2026년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 회의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은 건 아니에요. 두 나라가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만 외무장관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 협상 방식이었죠. 이게 세 번째 라운드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전 두 차례는 서로 으르렁대기만 했는데 세 번째 만남에서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어요. 양측이 다음 주에 비엔나에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란 측에서 나온 신호였어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핵 문제에서 농축 우라늄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걸 이란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건 협상의 진심이라는 뜻이거든요. 10년 넘게 꼬인 실타래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핵 합의를 이뤄냈지만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협상과 결렬이 반복되면서 아무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월 28일 테헤란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수도를 공습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협상을 제의했다. 그런데 이란이 거부했다. 잠깐만요. 이란이 거부했다고요? 이틀 전에 협상에서 진전을 보였는데 농축 우라늄 포기 의사까지 내비쳤는데 이게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한 지점이에요. 협상이 깨져서 공습한 게 아니에요. 협상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공습한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미국이 이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란이 말로는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정보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협상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더 소름 끼쳐요. 미국은 처음부터 이란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협상은 포즈였고 공습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죠. 왜냐고요? 미국이 진짜 원한 건 이란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란의 불안정화일 수 있으니까요. 이란이 평화롭게 핵을 포기하면 제재가 풀리고 제재가 풀리면 이란 경제가 살아나고 이란 경제가 살아나면 중국과의 협력이 더 강화돼요. 미국 입장에서 그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이 약해지는 것, 혼란에 빠지는 것, 중국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평화가 아니라 혼란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의 해석이에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여드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이 해석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란 공습의 표면을 걷어내면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이란이 중국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나라인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이 중국에게 왜 중요한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석유, 방패, 그리고 길. 먼저 석유 이야기부터 할게요.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사오는 나라예요.
하루에 11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해요.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로는 전체 필요량의 30%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해요. 석유 수입이 멈추면 중국 경제는 한 달도 못 버텨요. 이 석유 수입처 중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요. 하루 약 140만에서 160만 배럴.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는 불법이거든요.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걸어놨잖아요. 이란 석유를 사면 미국 제재에 걸려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 이란 석유를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수입했어요. 원산지를 세탁한 거죠. 이게 얼마나 노골적이었냐면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다고 신고한 석유량이 말레이시아가 1년에 생산하는 석유 전체의 2배가 넘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 석유를 어떻게 팔아요? 그 차이가 전부 이란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 석유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에요. 이란은 미국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에 석유를 팔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시장 가격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깎아서 팔아요. 중국이 하루 150만 배럴을 이 가격에 산다고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500만에서 2,250만 달러를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50억 달러 이상. 한화로 7조 원 가까이 절약하는 거예요. 경제가 힘든 중국에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돈이에요. 두 번째, 방패 이야기. 중동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편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미국 편이에요.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죠. 이라크,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중동 주요 국가들이 거의 다 미국 동맹 체계 안에 있어요. 이 한복판에서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어요. 이란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인 거예요. 이란이 건재하면 미국은 중동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아져요. 이란 견제하느라 힘을 분산시켜야 하니까. 그건 곧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란은 중국에게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온 거예요. 세 번째, 길. 2021년에 중국과 이란은 25년짜리 전략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경제, 군사, 기술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 계획이죠.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육상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란이 없으면 못 가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어요. 하지만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이 네트워크의 핵심 구간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우회해야 하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중국이 이란을 지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요. 2025년 6월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12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란의 방공망이 크게 뚫렸어요. 중국은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보내줬고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까지 배치했어요. 2026년 1월에는 중국 군용 수송기가 수십 대 이란에 착륙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무기부터 사이버 보안 장비까지 이란의 방어력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준 거예요. 이란의 미사일 기술에도 중국 손이 닿아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이란군에 미사일 원료를 넘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적이 있고 2025년에만 로켓 연료 1,000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중동에서 발판을 완전히 잃어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를 잃고 중미에서 멕시코 루트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는 마지막 주요 파트너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8일 미국의 미사일이 테헤란에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공들여 보강해준 방공망을 뚫고요. 중국의 생명줄이 잘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수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손발을 다 묶어놨으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마지막 카드. 아직 꺼내지 않은 무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자, 여기까지 퍼즐을 맞춰봤어요. 1월에 베네수엘라, 2월에 멕시코, 2월 말에 이란. 석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은 세 대륙에서 연달아 행동에 나섰고 이 세 곳은 모두 중국과 전략적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어요. 정보전, 다른 말로 이야기의 전쟁이에요. 2025년 6월 FBI 국장 캐시 파텔이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비밀 문서를 공개하고 의회에 넘겼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부정 우편 투표를 시도했다는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직접 손을 댄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미국 정보기관 16곳이 2021년에 합동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 결론은 이것과 사뭇 달라요.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영향력 행사를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높은 신뢰도의 판단이었어요. 어떤 외국 세력도 투표 과정 자체를 기술적으로 조작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사실 2020년 선거에서 진짜 개입한 나라는 러시아였어요. 바이든을 깎아내리고 트럼프를 밀어주는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았죠. 그러면 파텔이 공개한 문서는 뭐냐? 이건 FBI 한 지부에서 비밀정보원이 제공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거예요. 원래 보고서가 작성된 뒤에 회수 지시까지 내려졌었어요. 모든 사본을 파기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고요. 언론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보도했고 선거법 전문가들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에서는 진실보다 이야기가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중국이 미국 선거에 손을 댔다. 이 한 문장이 미국 사회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헤드라인만 보고 분노하죠. 반중 여론이 치솟고 중국에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요. 대통령이 중국을 더 세게 압박해도 국민이 지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거의 법적 신뢰성과 정치적 효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이야기가 정치판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미중 관계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타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2025년 6월에 문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미국 기업들의 중국 거래가 전면 중단되지도 않았고 유학생 교류도 계속됐어요. 무역 분쟁,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같은 기존 갈등축이 여전히 미중 관계의 핵심이고 선거 개입 의혹은 이걸 보강하는 추가 카드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퍼즐을 완성해 볼게요.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중국의 남미 거점이 무너졌어요. 620억 달러 투자의 결실이 흔들리고 할인 석유 공급처가 막혔어요. 2월 22일, 멕시코 엘멘초 사살. 펜타닐 원료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고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흔들렸고 관세 우회 루트가 좁아졌어요. 2월 28일, 이란 테헤란 공습. 중국의 할인 석유 최대 공급처가 타격받았고 중동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가 위기에 빠졌고 25년 협력 협정으로 구상한 연결망에 구멍이 뚫렸어요.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에너지 공급원을 끊고 우회 경로를 막고 정치적 우군을 제거하는 것. 중국의 포위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이야기 무기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손발을 다 묶어놓고 마지막으로 목을 조를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죠.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멈춰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깥에서는 미국이 포위망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핵무장 국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반격이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이거예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거라는 것.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이, 우리의 일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중국은 이 포위망을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전략은 성공할까요?